최근 식욕 억제를 하지 못해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섭식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섭식장애를 앓게 된 걸까요? 네, 오늘 닥터헬스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영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섭식장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거식증, 또 폭식증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요? 네.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것과 관련된 질병들을 통틀어서 다 섭식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거식증과 폭식증이 대표적인 두 가지 섭식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인데요. 의학적으로는 각각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은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음식을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네. 저체중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신체적인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경적 대식증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폭식 증상이 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구토를 하는 등의 보상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 다 체중 증가를 두려워하고 체중 감소를 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는 지나치게 저체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신경성 대식증 환자는 비교적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폭식장애 그리고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죠. 특정 음식을 피하는 회피,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 등이 섭식장애에 속합니다. 네, 뭐 신경성 식욕 부진증, 신경성 대식증. 네. 앞에 신경성이 붙는 거로 봤을 때는 뭐 뭔가 이게 신경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섭식장애가 주로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젊은 여성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가 섭식장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주로 10대 중반에 시작을 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걸쳐서 흔하게 관찰이 되고 여자에 있어서 남자에 비해서 10배가 넘을 정도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맞네요. 체중을 관리하는 운동선수에서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날씬한 체형이 요구되는 모델이나 발레리나에서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섭식장애 환자의 경과는 다양한데요. 일부는 한번 발생 후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반면에 일부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정신과 질환들 중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환에 속하기도 하고요. 저체중으로 인해서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는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예. 치사율이 가장 높다니 이런 어허. 점은 몰랐던 부분인데 예.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유독 젊은 여성에게서 섭식장애가 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은 체형이나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주로 사회 문화적으로 날씬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마른 체형이 올바른 체형이다라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으로 편견을 갖는 시선 등이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섭식장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뭐 사실 섭식장애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측면은 주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예. 식이장애의 원인은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그리고 식욕 및 포만감에 관여하는 다양한 물질 문제, 에너지 대사 변화, 신경 내분 미적 변화 등에 의해서 식욕이나 식사 행위에 변화가 오게 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섭식장애 환자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체중과 체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예.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는 등 체중이 곧 자존감과 동일시되게 됩니다. 네. 예. 또한 자신에게 섭식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정상을 감추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고 나서는 체중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의 운동으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나 뭐 심리적인 원인이 서로 연관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거나 먹고 네. 또 토하는 걸 이런 것도 반복하게 되면은 분명히 몸에 안 좋을 텐데 네. 어떤 악영향을 주나요? 네, 당연히 음식 섭취가 좀 불규칙하게 되면 영양 결핍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부정맥이 생기거나 면역 기능 저하로 감염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네. 또한 반복된 구토로 인해 치아 부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뇨제나 설사약 남용으로 저칼륨 혈증 같은 심각한 전해질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더부룩하고 변비, 복통 같은 소화기계 문제도 흔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식증으로 체중 감소가 극심해질 경우 무월경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저체온증, 부종, 저혈압, 골다공증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 아, 어르신 말씀이 밥이 보약이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밥을 안 먹거나 이렇게 뭐 신경적으로 뭔가 자극이 되다 보니까 토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섭식장애가 아닌 뭐 맞나 아닌가 이렇게 잘 모르면서도 지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질병들은 이제 자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섭식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자가 진단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예. 신경증, 대식증은 폭식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환자 본인이 받게 됩니다. 예. 또한 먹고 난 뒤에 구토를 하거나 설사약, 이뇨제를 쓰거나 또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등의 보상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폭식과 보상 행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개월 정도 지속이 될 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대한 자가 진단도 있죠? 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식이 제한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이제 성공을 해서 몸무게가 지나치게 빠지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분명한 저체중이 있고 살찌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남들이 봤을 때 분명하게 마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더 살을 빼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 같이 예. 왜곡된 인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섭식 장애로 병원을 찾을 경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섭식 장애로 의심이 될 경우 본격적인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과적 질환이 없을 때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행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심리학적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이나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지나치게 왜곡이 되어 있을 경우 바로 잡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했다가 폭식을 했다가 하는 행동 패턴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정량을 먹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외래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보호자의 도움이 아주 중요하고 네. 환자분의 치료 동기가 만약에 없다면 동기를 갖도록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행동치료 이외에도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했을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협조가 잘 될 경우에는 외래에서 치료를 하지만 환자의 치료 동기가 전혀 없거나 내과적 합병증이 아주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체중이 심할 경우에는 식사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체중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치료하게 됩니다. 예. 어렸을 때는 이렇게 편식하면은 부모님들이 아예 안 먹이고 네. 그러면 이제 좀 굶으니까 이제 네. 먹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학대가 되는 거니까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섭식장애 좀 알고서 치료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영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